운동 생리학의 5번째 강은요, 내분비계와 운동이라는 개념입니다. 이 강을 준비하면서 준비하는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렸습니다. 저희 내부에서 이 내분비계라는 것을 설명을 어디까지 드려야 할 것인가, 그걸 좀 고민했어요. 너무 깊은 내용을 설명을 드리자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제가 의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설명이 왜곡되거나 아니면 너무 많이 초점에서 벗어날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보는 시험이 스포츠 지도자 시험인데, 그런 시험을 위해서 어느 깊이까지를 설명을 드려야만 맞는 것인가, 그것도 좀 고민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강을 준비하는 과정이 조금 길었고요. 두 번째, 이제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이 내분비계라는 건 호르몬계인데, 이 호르몬계를 공부를 하시는데 어느 정도까지 공부를 하실까, 이걸 조금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시험을 치를 때 어느 만큼을 공부할 것인가를 정하려면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그 시험의 목적이 뭔가, 그리고 일반적인 난이도는 어느 정도였는가, 그 다음에 출제자의 경향은 어떤가, 여기에 초점을 두면서 고민을 하시면 되거든요. 우선 우리가 보는 시험은 스포츠 지도사 시험이죠. 그리고 2급입니다. 평균 60점, 그 다음에 과락만 없으면 돼요. 과락은 35점이잖아요. 그러면 그 점수만 안 나오면 합격이다라고 보면, 내분비계, 이 호르몬계에 있는 모든 호르몬의 이름을 다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가 스포츠 지도자 시험을 치르는 거니까 틀림없이 스포츠와 관련한 그런 내용들을 출제할 것이다 라고 예상이 가능하죠. 그러면 스포츠와 관련했다라는 건 운동 생리학에선 인간의 운동 동작과 관련한 그런 어떤 것들을 다룰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인간이 운동을 할 때, 이건 신경계에서도 다루었던 얘기인데, 일단 몸이 흥분 상태가 됩니다. 스트레스 반응들이 나타나요. 그러면 그런 반응들이 뭐냐면, 체온이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호흡수가 늘어요. 심박수가 늘어요. 그리고 땀이 납니다. 그 다음엔 혈당량이 올라가요. 혈당량이 올라간다는 건 에너지를 많이 만들어 쓰려고 한다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운동과 관련한 어떤 신체의 변화인데, 신경계에서 그건 교감신경이라는 것이 담당했다면, 이 호르몬계에서는 어떤 호르몬들이 그런 작용을 할 것인가, 그걸 초점을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공부의 팁이 있는데, 그건 스포츠 지도자 연수원이라는 출제기관에서 이런 내용에 초점을 두겠다라고 발표를 한 내용이 있어요, 이미. 그게 뭐냐면, 이 내분비계, 호르몬과 관련해서는 첫 번째는 혈당량의 조절과 관련한 그런 호르몬들을 출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엔 수분량 조절이라는 것과 관련한 호르몬을 출제하겠다라고 했고, 세 번째는 전해질들이에요. 전해질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나트륨, 그리고 칼륨, 그 다음에 이제 칼슘, 이런 것들인데, 그런 나트륨, 칼륨, 칼슘과 칼슘의 조절과 관련한 호르몬들, 이걸 출제하겠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내분비계와 운동이라는 측면에선 어떤 걸 공부한다? 첫 번째, 인체의 스트레스 반응을 만들어주는, 스트레스 반응이라고 표현하지만 그건 흥분성 작용을 하는, 그래서 운동에 적합한 상태를 만들어주는 호르몬은 뭔가? 두 번째, 수분량 조절. 세 번째는 전해질, 그래서 나트륨, 칼륨, 칼슘. 그 다음에 이제 혈당량, 이런 것들과 관련한 호르몬들은 뭔가? 어디서 분비가 되는가? 이런 것들. 그리고 과다했을 땐 어떤, 그리고 부족했을 땐 어떤 현상들이 인체에 나타나는가? 여기에 초점을 두면서 공부하시면 깔끔하게 정리가 될 거예요. 그 밖에 굉장히 많은 호르몬들이 있죠. 성 호르몬들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내용들은 다 공부하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한번 해볼까요? 자, 내분비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분비계라고 하지만 호르몬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이렇게 살도 안 찌고요. 날씬한 편이죠. 그리고 저는 아파트 한 10층 정도는 엘리베이터 안 타고 그냥 걸어 올라가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도 체중 관리를 좀 합니다. 물론 다른 강에서 여러분들이 저를 보셨을 때하고 지금의 상태는 조금 달라져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운동을 안 해서 배가 좀 나와 있다가 최근에는 또 운동을 좀 하고 있어서
그래서 살을 좀 뺐거든요. 콜레스테롤 같은 것들의 섭취도 좀 줄여놨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내분비계에 문제가 있어요. 이게 유전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혈압 조절이 좀 안 돼서 혈압약을 하나를 먹고 있고요. 그리고 부정맥 증상도 약간 나타나고 있고요. 뭐 최근에는 그런 사람들은 혈당 조절이 안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당뇨병 조심하세요. 뭐 이런 얘기들도 듣고 있어요. 그래서 단 음식들 안 먹고 있고 뭐 그러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내분비계와 관련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내분비계 호르몬의 그 작동이 제대로 안 되고 있을 때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런 걸 보면 유전의 힘은 못 이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뭐 타고난 건 어떻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내분비계입니다. 내분비샘에서 만들어집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내분비샘이라고 나올 때도 있고 내분비선이라고 나올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 거 가지고는 이제 헷갈리실 필요는 없어요. 어떨 땐 선이라고 번역하고 어떨 때는 샘이라고 번역합니다. 여기서 만들어져 얘는 혈액으로 분비가 됩니다. 내분비샘에서 혈액으로 호르몬들을 방출해요. 그러면 얘는 혈액을 타고 흐르기 때문에 자, 인체의 항상성이라는 것을 조절하는 기작이 있는데 우선 신경계에서는 교감과 부교감 신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경의 전달은 전기 신호로 갔어요. 그리고 뉴런과 뉴런들이 쭉 이어지면서 그 전기 신호가 통합기, 명령기에서 작동기까지 쭉 이어지죠. 그래서 얘는 이 신경계의 전달의 속도는 빨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는 혈액을 통해서 분비가 되니까 얘의 전달 속도는 혈액의 속도와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조금 느리겠죠, 그죠? 그런데 그 혈액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긴 합니다만 신경보다는 느리죠. 신경의 전달 속도보다 느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시험 문제 나옵니다. 내분비샘에서 만들어져 혈액으로 분비되니까 신경계에 비하면 전달의 속도가 느리다. 그 신호의 전달이 더디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게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생리작용을 조절하는 물질이 있는데 그게 호르몬이고 호르몬은 화학 물질이에요. 화학 물질입니다. 라고 하고요. 호르몬의 작용으로 체내의 항상성이 유지됩니다. 인체는 항상성이 유지돼야지 그 생명의 유지가 가능한 거예요. 생명의 존속이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그 항상성이라는 개념은 이 운동생리학에서는 맨 첫 강부터 나왔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항상성 유지를 위한 호르몬의 분비 조절 방법에는 이제 음성 피드백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양성 피드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음성 피드백이라는 건 뭐냐면 일단 어디선가에서 명령이 내려오겠죠. 이 내분비계 호르몬계에 1차 명령을 내리는 그 조직은 시상이라는 거예요. 시상하부라고 합니다. 시상이 어디 있냐면 이 뇌의 정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역학을 하실 때 운동역학 하시는 분들은 인체의 운동을 인체의 면이라는 개념으로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좌우로 이렇게 기우뚱하는 이런 동작들은 좌우면에서 일어나고 앞으로 구르기, 뒤로 구르기와 같은 동작들은 인체의 전후면에서 일어나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죠. 그런데 이럴 때 그 전후면이라는 게 인체를 면으로 나눌 때 칼이 인체를 쪼갠다고 생각하면서 칼날이 인체의 앞에서 들어와서 뒤로 나가는 혹은 뒤에서 나와서 들어가서 앞으로 나오는 그런 면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 전후면을 시상면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왜? 이 칼이 인체에 들어와서 정면으로 돌아서 후면으로 나가려면 그 시상을 반드시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전후면 그러면 시상면이라고도 해요.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시상의 위치 때문에 그래요. 시상은 인체의 중앙 부분. 그래서 전후면으로 칼이 들어왔을 때 그 시상을 쪼개면서 칼날이 지나가게 된다. 그런 위치에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시상이라고 하는 것이 1차 명령을 내려주는
그런 사령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시상에서 명령이 내려지면 그 다음에는 뇌하수체라는 데에서 2차 명령을 만들어줘요. 이 시상은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얘한테 어떤 명령을 내려라는 명령을 내려요. 그러면 얘가 받아서 그 명령을 내리고 이제 각 내분비 샘들의 다시 명령을 쪼개서 나눠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명령을 또 내려요. 그런 호르몬을. 이런 형태로 그 호르몬의 분비가 발생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런데 이제 음성 피드백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자, 시상이 명령을 내리고 뇌하수체가 명령을 받아서 또 다른 명령을 내렸는데 인체에 그래서 어떤 변화가 나타나요. 어떤 호르몬이 분비가 됐다는 그게 감지가 돼. 그러면 이제 그게 쭉 올라가서 이제 그러면 호르몬 분비를 조금 조절해, 좀 덜 분비하도록 조절해 라는 명령을 얘가 다시 내린다는 거죠. 그러면 그 인체에 호르몬의 분비가 있다라는 것이 마이너스의 방향의 피드백을 주어서 호르몬의 양을 줄이게 될 때, 그럴 땐 음성 피드백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몸에서 나타나는 그 호르몬에서의 피드백은 대부분 음성 피드백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런데 호르몬 분비를 해라는 명령이 내려져서 그래서 이제 내분비샘에서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그러면 그 호르몬이 분비가 됐다는 게 감지가 돼서 호르몬 분비됐네? 그럼 더 많이 분비해. 이런 명령을 내릴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걸 양의 방향, 플러스의 방향에 피드백이 된다 그래서 양성 피드백이라고 하는데 흔한 경우는 아니에요. 이 양성 피드백은 어떤 경우에 나타나냐 하면 그 여성이 출산을 할 때 옥시토신과 같은 그런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그 경우에 자궁을 수축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호르몬을 분비해, 자궁을 수축하도록 호르몬을 분비해 그랬는데 그 호르몬이 분비된 게 감지돼요. 그러면 출산을 촉진하기 위해서 그 호르몬의 양을 더 많이 분비해라는 명령을 또 내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양의 방향으로 피드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산이 쉽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출산이 중간에 중단되지 않고. 자,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흔하진 않아요. 이 장에서는 내분비선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의 종류 그리고 기능, 하나 더 호르몬의 종류와 기능뿐만 아니라 호르몬의 분비 위치, 분비선이 어디냐까지, 그것까지예요. 거기까지를 이해하시면 되는데 모든 걸 다 이해할 필요는 없고 운동과 관련한 그 다음에 혈당량, 수분량, 그리고 전해질량, 이것과 관련한 호르몬의 분비선, 그리고 호르몬의 종류, 기능, 여기를 공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호르몬의 종류부터 가죠. 호르몬의 정의와 종류, 특성, 뭐 이런 얘기거든요. 자, 호르몬이란 뭐다? 호르몬이란 내분비선에서 생성되는 화학물질이에요. 예, 화학물질이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몸속에 특정한 분비샘이 있어요. 특정한 분비샘이 있어서 특정한 분비샘이 있기 때문에 그 분비샘에선 그 호르몬만 나옵니다. 그래서 분비되고 신체를 구성하는 세포나 기관으로 신호를 전달해요. 세포, 기관으로. 그래서 표적세포, 표적기관이라고 해요. 여기에서만 또 작동합니다. 호르몬이 혈액을 타고 흐르기 때문에 인체의 거의 대부분의 기관이나 세포를 지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관련이 없는 그 특정한 세포나 기관이 아닌 곳에서는 효과가 발생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특정한 세포나 기관에 신호를 전달하고 몸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작용을 조절하는데 이게 항상성을 유지하는 작용이다라는 거죠. 자,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 다음으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날개에 있는 내용들도 저희가 가급적이면 다 PPT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호르몬의 특성은 내분비샘에서 분비된 후에 혈액을 통해서 이동한다라는 건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특정한 표적기관이나 표적의 세포에서만 작용합니다. 아무 세포, 아무 기관에서도 다 작동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얘는 굉장히 적은 양으로 생리작용의 조절이 가능해요. 아주 적은 양으로 인체 전체의 그 항상성이 유지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적은 양으로 작동되다 보니까 분비량이 많아 버리잖아요. 그럼 과다증이 생겨요. 호르몬이 지나치게 많이 분비되면 그건 인체의 항상성이 오히려 깨집니다. 적으면 결핍증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과다증이든 결핍증이든 예를 들어 전해질이라고 해서 나트륨이나 칼륨이라는 얘기를 나중에 하게 될 텐데 그 나트륨의 양이 지나치게 몸에 많아. 즉 나트륨을 재흡수하는 호르몬 이런 것들의 작동이 너무 세.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나트륨이 몸에 많이 쌓이면요. 그러면 혈압 올라가고 뭐 혈관 수축되고 이런 고혈압 증상이 심해질 수도 있고요. 정반대가 될 수도 있어요. 이번에 적으면. 그죠? 칼륨은 그 나트륨하고 정반대 작용을 한다 그러거든요. 그럼 칼륨이 배출이 안 돼. 그럼 저혈압 증상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으면 과다증, 적으면 결핍증. 어떤 경우든 인체의 항상성에 좋지 않은 작동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적당량이 조절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신경계보다는 전달의 속도가 느리지만 신경은 뉴런과 연결된 그 지점에만 작동을 하죠. 그래서 운동신경 같은 경우에 그 근육들하고 연결될 때 그 운동신경이 연결되어 있는 그 근육의 단위를 운동단위라고 했었잖아요. 그 딱 연결되어 있는 그만큼만 작동을 하는데 비해서 얘는 혈액을 통해 분비되고 그러다 보니까 작용의 범위가 신경보다는 넓어요. 그리고 효과가 신경보다는 오래 지속됩니다. 신경 같은 경우에는 전기신호이기 때문에 스위치가 켜졌을 때 그리고 스위치가 꺼지면 바로 작동이 멈추는데 얘는 혈액을 통해서 펑 하고 분비가 되기 때문에 그 분비되었던 호르몬들이 다 사라질 때까지 재흡수될 때까지는 효과가 지속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경계하고 호르몬의 공통점, 차이점 이것도 한 번은 정리를 해 두실 필요가 있는데 지금은 정리를 제가 다 해드린 겁니다. 그리고 호르몬의 종특이성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호르몬의 종특이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혹시 그 당뇨병 환자에게 돼지로부터 추출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주사한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그러면 이제 돼지로부터 추출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있는데 그걸 인체에 넣으면 효과가 있을까 없을까 이 문제인데 효과가 있으니까 그래서 돼지로부터 인슐린을 추출하는 그런 그 연구를 하겠죠. 그죠? 그리고 돼지의 뭐 장기를 인체에 이식하는 뭐 이런 것도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건데 그게 종특이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근데 돼지의 장기를 인체에 이식해선 그래서 수명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늘어난 적은 없어요. 이식에 성공하고 일부 수명이 증가한 건 맞지만 그건 왜 그러냐면 종특이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돼지의 유전자하고 인간의 유전자가 다르기 때문에 이 돼지의 장기가 인체에 잘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호르몬은 아니에요. 호르몬은 종특이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척추동물이라면 돼지에 인슐린을 뽑아서 인체에 주사를 넣으면 인체에서 동일한 작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르몬의 종류가 같으면 종이 다르더라도 대체로 같은 기능을 나타낸다라는 겁니다. 이게 종특이성이라는 개념이고 같은 척추동물 안에서는 종 사이에 특이성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호르몬하고 신경계의 비교, 대조 이런 것들은 시험 문제에 나와요.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기가 워낙 좋잖아요. 호르몬하고 신경계는 둘 다 인체의 항상성이라는 것하고 관련이 있어요. 인체의 항상성이라는 개념하고. 그럼 인체의 항상성을 유지하는데 호르몬도 신경계도 작동을 하는데 둘의 공통점은 뭐고 차이점은 뭐냐? 그럼 공통점은 항상성 유지다. 차이점은 뭐다? 혈관으로 호르몬은 전달이 되고 피의 속도하고 혈액의 이동 속도하고 비슷할 거고 그 다음에 지속 시간은 이게 방출된 다음에 호르몬이 다시 재흡수될 때까지는 시간이 좀 길 거고 작용의 범위가 신경계에 비해서 넓다라는 겁니다. 얘는 뉴런으로 전달되죠. 그러니까 전달되어 있는 거기까지만 딱 작동을 할 거고 전기 신호로 가니까 전달 속도가 빠를 거고 지속 시간이 짧고요. 그 다음에 범위가 아주 국소적이죠. 뉴런이 연결되어 있는 그 부분에만 작동을 할 거란 얘기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별로 중요한 얘기가 없으니까 확확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호르몬의 분비선의 위치가 어디냐, 그리고 호르몬이 어디를 통해서 분비가 되는가, 그걸 가지고 외분비 그리고 내분비라고 말하는데, 자, 기준을 세워 드릴게요.
내분비라고 하면 무언가의 안쪽에서 분비가 된다는 얘기죠. 외분비는 무언가의 바깥쪽에서 분비가 된다는 얘기죠. 자, 이럴 때 내분비는 혈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혈관의 안쪽에서 분비가 돼. 혈관 안쪽으로 쫙 분비가 돼. 그러면 내분비라고 하고, 혈관 바깥쪽에 별도의 분비선이 있어요. 그리고 그 호르몬의 이동 통로가 따로 마련되어 있네요. 혈관의 바깥쪽에. 요거는 이제 안쪽에. 그러면, 점은 왜 찍니? 자, 그러면 이제 혈관의 안쪽에 있으면 내분비, 혈관의 바깥쪽에 분비선이라든가 아니면 분비의 통로가 있으면 외분비라고 보면 됩니다. 외분비는 타액선 등과 같은 도관, 그러니까 이제 길이죠. 관의 형태의 길이 있고 거기를 통해서 화학물질이 방출됩니다. 예를 들면 땀샘, 침샘, 소화샘 이런 곳에서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 그러면 이건 외분비라고 해요. 근데 내분비는 별도의 도관, 그러니까 호르몬이 이동하는 관이 없어요. 혈액으로 직접 팡 하고 방출돼요. 그러니까 그 부사령관인 뇌하수체 이런 애들은 혈관을 통해서 호르몬을 분비한단 말이에요. 갑상샘, 이자 이런 경우. 갑상샘, 이자 특히 이자, 혈당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혈당 조절, 인슐린 같은 것들. 자, 이런 것들은 혈관을 통해서 분비가 됩니다. 그게 내분비, 외분비라는 개념이고요. 그 다음엔 이제 호르몬의 작용이라는 개념이에요. 호르몬이 작용, 호르몬은 어떻게 작용을 하는가인데, 호르몬이 작용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표적 세포, 표적 기관에 가서 표적 세포에 작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즉 세포 안으로 호르몬이 투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 안에 특정한 유전자를 활성화시키고 유전자를 자극해서 걔를 활성화시키고 그래서 어떤 작동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호르몬은 표적 세포 안에 들어가서 유전자를 만나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제 호르몬의 특성상 이 유전자를 쉽게 만날 수 있는 놈이 있고 그러지 못하는 애가 있다는 거예요. 이 과정은 자, 호르몬의 성질과 수용체의 위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수용체, 호르몬을 이렇게 받아주는 애, 걔가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세포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호르몬은 세포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세포가 있어요. 근데 이 세포에 막이 있어요. 동물 같은 경우에 세포에 막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막이 뭐로 이루어져 있냐면 이 막이 지질이에요. 지질. 기름의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기름의 성분으로. 그러면 자, 혹시 기름으로 뭔가를 감싸놨어요. 우리가 이제 차를 세차하고 왁스까지 다 발라놨어요. 그러면 비가 내리잖아요. 그럼 빗물이 팅팅 튕겨져 나가는 현상들 보신 적 있죠? 그리고 그 차의 유리에도 그 유리용 왁스를 발라놓으면 튕겨 나가잖아요, 물이. 자, 그런 걸 생각하시면 돼요. 지질이라는 건 기름인데 세포막이 바로 그렇게 왁스와 같은 지질로 감싸져 있다면, 그런데 호르몬이 왔어요. 호르몬이 왔는데 호르몬이 그 기름을 통과하지 못하는 성질, 기름하고 섞이거나 기름에 녹지 않는 성질의 호르몬이 오면 튕겨져 나가버릴 거란 말이죠. 그런 경우도 있고, 기름에 잘 녹거나 기름과 기름에 잘 흡수가 되는 형태의 호르몬이면 그냥 통과가 될 거란 얘기예요. 지금 하려는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게 지질을 통과하지 못하는 호르몬이라 튕겨 나가야 돼요. 그러면 인체는 그런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진 않을 거고, 그런 경우에는 이 부분에 그 호르몬을 받아주는 너 호르몬이니? 와, 나랑 손잡고 같이 들어가면 돼 하면서 데리고 들어가주는 뭔가가 있을 거고, 그런 걸 이제 수용체라고 해요. 그러면 지질인 세포막을 통과하지 못하는 그런 호르몬이 왔을 때는 수용체가 여기 있고 세포막에 있고 이 호르몬을 데리고 들어가줘서 결과적으로 유전자를 만나게 해주는 건데, 근데 이 호르몬이 세포막을 쉽게 통과하는 애야. 그러면 굳이 여기까지 마중 나와 있을 필요가 없죠. 그런 경우는 이 호르몬을 받아주는 수용체는 세포질 안에 존재해도 되는 거잖아요. 자,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해보죠.
스테로이드성 호르몬 그리고 갑상선 호르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그러니까 스테로이드성과 갑상선은 지용성 호르몬이에요. 세포막 쉽게 통과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포막을 쉽게 통과할 수 있고요. 세포막을 통과한 후에는 세포질 안에 수용체가 있어요. 세포질 안에서 수용체가 기다리고 있다가 왔어? 나랑 손잡아. 이렇게 결합돼서 유전자를 만나고 그래서 이제 유전자의 어떤 그 효과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반면에 폴리펩티드계 호르몬 그리고 카테콜아민계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얘네들은 지용성이 아니에요. 얘는 이제 단백질계고요. 단백질계고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카테콜아민이라고 되어 있는데 카테콜아민의 영어에서 아민 어쩌고 저쩌고 이러잖아요. 운동생리학에서 이러면 아미노산하고 관련이 있어요. 아미노산 계열이에요. 근데 이제 단백질하고 아미노산은 거의 친척벌되는 얘가 합성되면 얘가 되고 단백질이 되고 뭐 이러는 거여서 거의 유사한 성질을 가진다라고 보셔도 되거든요. 그리고 단백질하고 아미노산은 물에 녹는 애예요. 지용성이 아니고 수용성이에요. 그래서 지질 성분으로 되어 있는 세포막을 통과 못하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이제 세포막에 수용체가 마중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용체와 결합한 후에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신호를 전달하고 유전자를 활성화시키고 뭐 이럽니다. 그래서 호르몬의 작용은 두 가지가 있다. 호르몬의 성질이 지용성이냐 아니면 수용성이냐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거죠. 제가 지금 두 가지라고 했는데 사실은 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냥 편의상 지금은 이걸 설명드리면서 두 가지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자, 이번엔 호르몬의 종류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호르몬의 종류.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외울 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 호르몬의 종류는 뭐가 있는가? 자, 스테로이드성 호르몬. 아까 지질 성분 콜레스테롤로 만들어진다 그랬죠? 그 스테로이드라고 하면 부정적인 약물, 도핑과 관련한 그 부정적인 약물이 자꾸 떠오르셔서 이거 나쁜 건가 봐 이러실 수 있는데 우리는 콜레스테롤이 필요해요. 스테로이드가 필요해요. 스테로이드성 호르몬도 있는 거 정도로. 그리고 얘는 지질 성분인 콜레스테롤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성분이. 그러면 콜레스테롤이라는 걸 완전히 끊는 건 안 좋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도 유추가 가능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콜레스테롤 중에서 좋은 거 있고 나쁜 거 있고 그리고 그 좋든 나쁘든 간에 콜레스테롤이 몸에서 완전히 나가버리는 것, 그 몸에 그 충분히 섭취가 안 되는 거, 이건 몸에 나쁠 수도 있다. 이런 것도 유추가 가능하죠. 그 다음에 이제 호르몬의 수용체가 얘는 어디 있어야 돼요? 지질 성분이니까 얘네는 쉽게 통과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포 안에 존재합니다. 수용체가 세포질이나 핵에 존재하고요. 호르몬이 지용성이니까 지질 성분인 세포막을 쉽게 통과하고요. 그러면 세포질 안에 있는 수용체 아니면 핵에 있는 수용체와 결합해서 유전자를 활성화시켜요. 유전자가 활성화된다는 개념은 유전자는 가만히 있다가 이런 호르몬들이 와서 자극을 하면 깨어나서 자기 일을 해요. 그리고 얘가 사라지면 또 이제 가만히 있는 거지. 자, 대표적으로 성호르몬들이 그래요.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뭐 이런 것들. 여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 남성 호르몬 같은 것들. 이런 것들. 근데 자, 여기에 있는 성호르몬은 운동과 관련 있진 않아요. 이런 것들은 여성을 여성답게 만들고 남자를 남자답게 만드는 그런 호르몬들이기 때문에 이게 운동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수분량 조절이라든가 전해질량 조절이라든가 아니면 혈당 조절하고도 직접적으로는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여기서는 얘가 스테로이드성이야 까지만 알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부신의 부신이 어디 있냐면 이 신장을 이제 해부를 해보면 신장 위에 삿갓처럼 모자처럼 이렇게 씌워져 있는 삼각형명의 뭐가 있어요. 그걸 부신이라고 하는데 부신의 껍데기, 그걸 피질이라고 해요. 껍데기 부분에서 방출되는 호르몬, 코티졸, 어떨 땐 코르티졸, 어떨 땐 코티솔, 코르티솔 다 같은 이름인데 코티졸하고 알도스테론이라는 애가 있습니다. 얘네들은 기억해야 돼요. 현재는 지금은 일단
이름만. 얘네가 어디? 부신에서 코알. 부신 피질에서 코알. 이 분비가 돼요. 근데 얘네가 지질인 콜레스테롤에서 만들어지는 스테로이드성 호르몬입니다. 스테로이드를 맞으면 운동하시는 분들 알잖아요. 왜? 도핑으로 부정약물 사용할 때 스테로이드 많이 먹잖아요. 그러면 이제 스테로이드를 많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동 능력의 향상 때문에 스테로이드를 맞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아마 운동과 관련한 인체의 능력, 신체의 능력 같은 것하고도 상관이 있어 보일 것 같아요. 스테로이드성이니까. 일단은 힌트만 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이게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그래서 전체적인 지식을 만드시게 될 텐데, 지식을 쌓으시게 될 텐데, 지금은 어쨌든 코티졸하고 알도스테론이라는 게 운동하고 관련이 있어 보일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것은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것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간접적으로 관련을 가져요. 일단 이렇게 알도스테론, 코티졸, 부신 피질에서 분비가 되고 얘는 스테로이드성이다까지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폴리펩티드 계열이에요. 폴리펩티드라고 하면 단백질계 호르몬입니다. 얘는 수용성입니다. 단백질이나 폴리펩티드에서 만들어진 호르몬이고요. 호르몬의 수용체는 얘는 수용성이기 때문에 얘가 지질 성분인 세포막을 통과 못합니다. 얘네는. 그러니까 얘네가 세포막에 와서 나 안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라고 할 때 걔를 데리고 들어가 줄 수 있는 애가 돼요. 왔니? 팔짱 껴. 나랑 같이 가면 돼. 이러면서 안내해주는 어떤 애가 세포막 위에 존재해야 됩니다. 호르몬이 수용성이므로 지질 성분인 세포막을 통과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포막에 있는 수용체와 결합해서 안으로 들어가고요. 호르몬하고 수용체가 이렇게 팔짱을 낀 형태를 호르몬 수용체, 복합체라고 하는데, 얘네가 이제 들어가서는 세포 안에 2차 메신저라는 애가 있어요. 얘네가 또 가서 유전자를 직접 만나지도 못해요. 그래서 중간에 누군가에게 우리의 메시지 좀 전해줄래? 라고 2차 전달자에게 부탁을 하면 얘가 가서 유전자를 만나요. 그래서 유전자를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좀 복잡해야 되는 거죠. 그죠? 호르몬이 직접 세포막 안으로 못 들어가고 수용체와 만나서 복합체를 이룬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유전자를 직접 만나지 못하니까 세포 내의 2차 전달자를 통해서 유전자를 활성시키게 됩니다. 이런 대표적인 사례가 인슐린, 글루카곤, 그 다음에 성장 호르몬이에요. 인슐린은 혈당량을 조절하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이 인슐린이 그래서 인슐린이 분비가 안 되거나 아니면 인슐린이 분비가 됨에도 불구하고 인체가 인슐린에 반응하지 않을 때, 그럴 때 당뇨병. 당뇨가 뭐냐면 소변에 당이 섞여 나가버리는 그런 증상이 생겨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인슐린은 나중에 혈당량 조절해서 외워야 되네요. 그 다음에 요거 기억해 주세요. 글루키억이라는 단어가 보이죠? 그지? 글루카곤, 글루코겐. 글루키억이라는 말이 보이면요, 당의 조절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혈당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조절이라는 말 취소. 글루키억이 보이면 이제 무조건 그건 혈당하고 관련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글리코겐 뭐 이런 것들 다 글루키억이 보이는 글자들이에요. 그 중에서 글루카곤은 혈당량을 조절하는 데 작동하는, 혈당량을 높이는 데 작동하는 그런 호르몬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성장 호르몬이라는 게 있는데, 성장 호르몬은 아이들 몸에서 많이 분비가 되죠. 성장 호르몬의 분비는. 이 성장 호르몬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단백질 합성, 뼈 합성, 뭐 이런 역할.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 에너지 엄청 쓰거든요. 그러니까 혈당량 높일 거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 체온 뜨끈뜨끈 하잖아요. 아이들 체온 뜨끈뜨끈하죠, 걔네들. 그러니까 체온 올리는 뭐 이런 역할도 할 거예요, 성장 호르몬은. 우선 여기선 성장 호르몬, 글루카곤, 인슐린, 얘네들 나중에도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얘는 폴리펩티드계야. 그리고 뭔가 혈당량 조절, 그 다음에 얘는 단백질 합성, 뼈 합성 뭐 이런 역할을 할 거야.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어차피 뒤에서 이제 조금씩
더 많은 내용을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미노산계예요. 아미노산계. 여기 아미라고 보이잖아요. 아미 니은이 보이잖아요. 아미 니은이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아미노산 유도체 호르몬인데 아민계 호르몬이라고 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카테콜 아민계 호르몬이에요. 여기도 아민이 보이죠? 아미 니은이 보이죠? 아미노에 있는 스펠들이 보여요. 카테콜 아민 호르몬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갑상선 호르몬이라는 게 있습니다. 얘네가 아미노산 유도체 호르몬이에요. 얘네들 아미노산에서 만들어져요. 아미노산에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폴리펩티드계 호르몬. 폴리펩티드계 호르몬은 단백질계 호르몬이었어요. 조그맣게 했더니까 기억나죠? 조그맣게 했었으니까. 거의 유사한 작동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미노산이 합성되면 단백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미노와 폴리펩티드계는 거의 유사한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카테콜아민계의 호르몬이 대표적인 게 에피네프린, 그 다음에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거예요. 근데 에피네프린이라고 호르몬의 이름을 얘기를 할 땐 에피네프린이라고 하지만 다른 이름으로도 불릴 수 있어요. 다른 이름으로도. 그래서 이제 아드레날린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다른 데서는 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데, 에피네프린의 다른 이름이 아드레날린이에요. 그리고 노르에피네프린의 또 다른 이름이 노르아드레날린이에요. 그래서 에피네프린이라고 쓰고 여러분들은 아드레날린이라고 기억을 하세요. 그럼 아드레날린이 뭔데? 아드레날린이라는 거 사람 흥분시키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너무 붕붕붕붕 떠 있으면 얘 아드레날린이 미쳐 날뛰는구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러죠. 흥분성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흥분성이라는 개념은 스트레스성이에요. 스트레스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사람한테 스트레스라는 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이 스트레스를 약간 받고 그 자극에 반응을 해서 그래서 약간의 흥분 상태가 유지되고 있을 때 그런 사람들은 우울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는 운동도 괜찮게 하게 되는 거고요. 혈당 높아질 거고, 호흡수 많아질 거고, 심박수 늘어날 거고, 땀 촉촉하게 나 있을 거고, 뭐 이런 운동에 적합한 상태가 될 테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도피와 공격에 유리한 신체 상태를 만들어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이제 사람의 스트레스 반응에 대해서 도피와 공격에 유리한 상태를 만든다. 이렇게 말합니다. 얘네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카테콜라민 계열의 요런 호르몬들이. 자, 이게 아미노산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갑상선 호르몬이라는 게 있는데, 얘도 스테로이드성 호르몬하고 같은 작용을 한대잖아요. 스테로이드성하고. 그래서 티록신, 3요오드티로닌, 칼시토닌이라는 건데, 자, 갑상선 호르몬들은 갑상선 여기 목 있는 데 있어요. 거기서 방출되는 호르몬들인데 대표적으로 티록신, 3요오드티로닌, 칼시토닌이에요. 뭐랑 같다? 스테로이드하고 같다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스테로이드성 호르몬. 그러니까 이것도 운동하고 관련을 가지는 거죠. 얘네들. 근데 이제 3요오드티로닌이라는 건 이렇게 세트로 묶어서 같이 기억하시고, 칼시토닌이라는 건 또 따로 구분하시는 게 좋아요. 칼시토닌인데 요거는 나중에 칼시읒이 보이네요. 칼시읒이 보이는데 이 칼시읒에 이렇게 하면 칼슘이 되거든요. 그래서 칼시토닌은 칼슘량의 조절하고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분리해서 이 앞에 거하고 뒤에 걸 구분하시고, 얘네는 운동하고 관련을 가지고요. 얘네는 칼슘량의 조절하고 관련을 가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조금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네, 다음으로 그냥 넘어가죠. 조금 다 자세히 설명드릴 내용이 있었는데 그거는 뒤에서 어차피 나올 내용이어서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세포막을 어떻게 통과하네의 문제를 그림으로 다시 한 번만 설명드릴게요. 스테로이드성은 지질이라 그랬죠, 그죠? 콜레스테롤로
부터 만들어지니까. 폴리펩티드계, 요거는 단백질이라고 했죠? 단백질.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아민계는 없네요. 이렇게 스테로이드성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세포막인데, 얘는 지질이기 때문에 이 지질 성분이 이 세포막을 쉽게 통과합니다. 그래서 세포질까지 쉽게 가요. 그러면 수용체라고 하는 게 세포 질안에 있어요. 근데 수용체 안에 이렇게 홈이 파여 있는데, 이 스테로이드계 호르몬을 여기다 꽂으면 딱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꽂혀 있죠. 이렇게 꽂혔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복합체가 만들어진 거고, 얘가 유전자를 활성화시키고, 그래서 이제 어떤 유전적인 작동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인체를 변화시키죠. 스테로이드성 호르몬은 이런 식으로 작동하는데 비해서 폴리펩티드계라고 하는 얘네들은, 단백질계들은, 얘는 이 지질 성분인 세포막을 통과 못하기 때문에 수용체가 여기 있어요. 그럼 얘는 삼각형의 모양이라면, 가정에서, 그러면 수용체에 삼각형의 홈이 있어요. 그러면 결합을 해. 그럼 얘가 이제 효소와 만나면서, 효소를 만나면서 뭔가 작동을 할 때 ATP를 씁니다. 그러면서 2차 전달자에게 신호를 전달해줘요. 그러면 이제 얘가 2차 전달자에게 준 신호를 가지고 가서 2차 전달자가, 메신저가 유전자를 활성화시키고, 그래서 어떤 인체의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스테로이드성 호르몬은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호르몬의 조절까지? 네, 호르몬의 조절까지 얘기를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죠. 호르몬의 조절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생체는 외부 환경이 변해도 인체의 내부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합니다. 그게 이제 항상성이라고 했죠. 그런데 외부 환경의 변화가 발생해요. 너무 더워. 아니면 뭐 공격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야. 뭐 이런 그 상황이 발생되면 간 내의 시상하부가, 아까 시상하부라는 데가 1차 명령기관이라고 했어요. 사령부예요. 호르몬계에서는. 이 사령부가 신경의 흥분, 그리고 호르몬의 분비를 조절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항상성이 유지되는데, 이 과정에서 호르몬의 분비를 조절하는 방법이 음성 피드백, 양성 피드백이 있다. 이건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호르몬의 분비를 감지한 다음에 호르몬의 분비의 양을 줄이면, 그러면 음성. 근데 호르몬의 분비를 감지하고 호르몬의 양을 오히려 늘려. 그러면 양성. 이런 거죠. 그래서 호르몬의 분비의 조절이다 라는 겁니다. 자, 아까 했던 얘기예요, 이건. 그래서 빨리 넘어가도 되죠. 음성, 조금 아까 했던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 중추에서 최종적으로 분비된 호르몬이나 변화가 중추의 기능을 억제해서 호르몬의 분비량을 줄여요. 그래서 이제 항상성을 유지하려 할 때, 그러면 대부분의 호르몬 분비량의 조절 방식이 음성이다. 근데 양성 피드백은 호르몬의 분비된 결과가 호르몬의 분비를 더욱 촉진하는 경우,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되는 옥시토신 같은 거. 자, 뇌하수체 후엽이에요, 옥시토신. 얘가 자궁 수축하게 만드는 그 호르몬인데, 옥시토신의 분비 때문에 자궁의 수축이 일어났네? 그러면 그게 뇌하수체를 다시 자극해서 옥시토신의 분비를 늘려요. 그래서 출산이 중간에 중단되지 않도록 출산을 계속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양성 피드백. 흔한 경우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음성 피드백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네? 티록신의 조절이라고 하는데요. 티록신의 조절이라고 해요. 자, 여기선 요거를 외워주세요. 요거랑 요런 약자도 기억을 해주세요. 시험에 약자까지 나오지는 않을 것 같지만 혹시 모르니까. 자, 시상하부라는 데서 호르몬계의 사령부에서 명령을 내립니다. 뭐라고 내리냐면, 이름을 잘 보면 보여요. 시상하부는 명령을 내리는 사령부라고 했잖아요. 갑상선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이에요. 이게 뭐냐면, 갑상선을 자극하는 호르몬을 방출하라는 호르몬이에요. 1차 신호가 되는 거지. 사령부에서 이런 명령을 내려요. 그러면 부사령부가 뇌하수체라 그랬죠. 뇌하수체에서는 알았어, 갑상선을 자극하는 호르몬을 분비할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갑상선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이 TRH라면 뇌하수체에서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 그건 TSH예요. 그러면 이제 갑상선이 자극을 받죠. 그러면 갑상선에서
티록신이 분비가 돼요. 티록신이. 그럼 티록신은 이제 뭐 하냐면 시상하부와 뇌하수체를 자극해서 티록신이 분비가 되는데 그게 다시 이 사령부를 자극해서 이 갑상선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하고 그리고 갑상선 자극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뇌하수체에서 그러면 TSH라는 거, TSH 요거요. 갑상선 자극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는 갑상선에서 티록신의 분비가 억제되게 된다는 거예요. 티록신이라는 것의 분비가. 이게 음성 피드백의 대표적인 사례고요. 이번엔 양성 피드백인데 양성 피드백 같은 경우 옥시토신이 대표적이라고 그랬죠. 자궁수축 호르몬. 뇌하수체 후엽에서요. 뇌하수체 후엽이니까 부사령관이네요. 여기서 분비되는 옥시토신은 자궁의 수축을 촉진합니다. 그럼 자궁이 수축이 되었네? 감지되면 오히려 옥시토신의 분비가 촉진되고 출산이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이 돼서 아이가 안전하게 엄마의 몸 밖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양성 피드백의 또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를 1차의 내용으로 보죠. 아, 그림이 하나 있구나. 그림이. 음성 피드백이네요. 시상에서 명령을 내리죠. 뇌하수체가 그 명령을 받고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그럼 표적기관에 가서 호르몬이 다시 분비가 돼요. 그럼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 것이 감지가 되잖아요. 그러면 쭉 가서 호르몬 분비를 억제해야 되겠다라는 신호를 시상하부에게 주고 이렇게 내서 그 호르몬의 분비가 억제된다는 거죠. 경우에 따라서는 뇌하수체로 가서 뇌하수체에서 호르몬의 분비가 억제되기도 하죠. 이건 이제 음성 피드백이라는 걸 그림으로 도표화해서 보여드린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 여기 내분비샘과 호르몬이라는 이 개념, 여기서는 따로 외워야 되는 내용들이 좀 있어요. 어떤 내용들이냐면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 내분비샘의 위치는 어디냐라는 거, 1차적으로 이거 위치. 두 번째, 거기서 호르몬의 종류는 뭐고 그리고 어떤 기능을 하는가, 이런 것들. 이 두 가지를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좀 양이 많으니까 여기서 잠깐 끊고요.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살짝 복습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를 이어서 공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일단 끊고서 복습을 한번 하고 오세요. 자, 강의는 여기서 잠깐 끊겠습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 파트인데요. 내분비샘과 호르몬이에요. 이번 전강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공부하실 내용은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 내분비샘은 어디인가, 그 다음에 거기서 분비되는 호르몬의 종류는 뭐고 그 역할은 뭔가, 이런 내용을 외우시는 겁니다. 그런데 다 외울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어떤 내용들을 외우냐면 운동과 관련한이라는 건 스트레스성 반응을 만들어내는 이라고 기억을 하셔도 돼요. 스트레스를 받아. 그럼 이제 혈압 올라가요. 그리고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하지만 혈당이 올라가요. 혈당이. 왜냐하면 에너지를 많이 만들어 써야 되기 때문에 혈당을 올려요. 그 다음에 호흡수가 늘어납니다. 기도가 확장되거나 합니다. 그 다음에 심박수가 늘어요. 그리고 몸에 이제 촉촉하게 땀이 나기 시작하고, 이런 어떤 반응들을 스트레스성 반응이라고 하고 운동에 적합한 몸의 상태를 만든다. 이렇게 기억하셔도 되는데, 그런 반응을 만들어주는 호르몬은 뭐며 어디서 방출되는가, 이걸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아까 이제 1강에서도 첫 번째 강의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혈당의 조절, 그 다음에 수분량 조절, 전해질량 조절, 이 세 가지에 초점을 두면서 이거 혈당 조절한데 외우시면 돼요. 이거 전해질량 조절하네, 나트륨 재흡수하네, 아니면 뭐 칼륨 분비하네, 아니면 칼륨 재흡수하네, 이런 것들 있으면 기억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런 점에 초점을 두면서 이제 이 내용들을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상하부라는데요. 시상하부가 어디예요? 시상하부라는 건 사령부. 왜 사령부라는 말이 기억이 안 나? 호르몬계의 사령부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시상하부가. 이게 사령부예요. 그래서 얘가 어떤 호르몬을 분비해야 해라는 1차적인 신호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시상하부는 간뇌라고도 하는데, 여기는 대개 호르몬의 이름에 뭐가 붙어 있냐면 성장 호르몬을
방출하라는 호르몬이라는 거예요. 성장 호르몬을 억제하라는 호르몬, 그 다음에 갑상선 자극 호르몬을 방출하라는 호르몬, 그 다음에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을 방출하라는 호르몬, 생식선 자극 호르몬을 방출하라는 호르몬, 프로락틴이니까 뭐 젖하고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 걸 방출하라는 호르몬, 그 다음에 멜라닌 세포를 자극하는 호르몬을 방출하라는 호르몬. 이렇게 시상하부에서 방출되는 호르몬의 이름들에는 방출이라는 말들이 다 붙어 있다는 거예요. 1차 신호니까. 그러면 이제 이 신호를 받고 뭐 뇌하수체 같은 데서는 근데 성장 호르몬을 방출할게, 성장 호르몬을 억제할게, 뭐 이런 식으로 아니다. 네, 요거는 시상하부에서 그냥 나가는 거라면 자, 아니다. 그래서 말이 자꾸 꼬였어. 이러면 이 2차 신호를 받은 뇌하수체 같은 데서는 근데 성장 호르몬을 억제하는 호르몬을 방출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갑상선 자극하는 호르몬을 방출할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상하부에서 항상 방출이란 말이 붙어 있습니다. 성장 호르몬을 분비를 촉진하면 어떻게 되냐면, 성장 호르몬은요, 지방 분해, 지방을 에너지로 막 끌어쓰려고 그래요. 얘들이 키가 크려면 단백질하고 골격을 합성해야 되거든요, 성장기에는. 그래서 아이들은 혈당량이 기본적으로 높아요, 걔네들은. 그 다음에 지방 분해의 속도가 빨라요. 그리고 단백질하고 그 골격의 합성 속도가 빨라요. 걔가 이걸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억제되지 않잖아요. 억제되지 않으면, 성장 호르몬이 억제되지 않으면 거인증 걸리고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억제하라는 그 신호를 보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갑상선 자극 호르몬을 분비하잖아요. 그러면 갑상선에서 분비되는 그런 호르몬들이 자극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 부신피질이라는 데 있다 그랬잖아요. 그 부신피질에서 이 신호가 가면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생식선 자극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 여포, 뭐 이게 여자의 난소 부분에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호르몬이라든가 황체 형성 호르몬이 분비가 촉진됩니다. 이 황체도 이 눈에 있는 황체가 아니라 여성의 그 생식기에 있는 황체예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락틴 방출 호르몬, 프로락틴 분비 촉진됩니다. 멜라닌 세포를 자극한다라는 개념이 뭐다? 그럼 이제 멜라닌 세포를 자극해야 자외선 같은 것을 맞았을 때, 직접 받았을 때 피부가 검게 그을리면서 그 자신의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멜라닌 세포가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또 다른 역할도 한대요. 인간의 수면의 질을 좌우한다라고 하네요. 어쨌든 그러니까 멜라닌 세포는 필요한 거네요. 그러면 이 멜라닌 세포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 결국은 멜라닌 세포 자극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 걸 촉진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은 되게 시상하부 외에 뇌하수체라든가 그 밖에 내분비 선에서 일어나는 일이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뇌하수체 전엽이에요. 여기는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전엽, 뇌하수체 앞쪽이냐, 뇌하수체 후엽이냐, 이런 거 가지고 시험 문제 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른 거 다 공부하시고 일단은 전체를 내용을 이해하신 다음에 이게 뇌하수체 전엽에서 방출되나 후엽에서 방출되나를 따로 구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뇌하수체 전엽에서는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성장 호르몬 외워야 돼요. 지금 찍어드리는 거 외우세요. 성장 호르몬 왜 외우냐 하면 뼈와 근육의 성장을 돕습니다. 그 다음에 혈당량을 증가시켜요. 혈당량을 증가시킨다라는 개념은 인간을 운동에 적합한 상태로 만든다. 에너지를 충분히 만들어 쓸 수 있는 상태를 만든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혈당량을 증가시키는 방식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는 두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는 글리코겐을 포도당으로 분해하는 방식이 있는가 하면 간에서 그 다른 성분, 당과 관련이 없는 다른 성분들을 가지고 당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방식도 있단 말이에요. 그걸 당의 신생합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장 호르몬은 그 글루카곤 같은 그런 형태하고 좀 다르게 혈당량을 증가시키긴 하는데 간에서 당을 신생합성한다라고까지 기억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지방을 동원하고요. 지방의 에너지 사용을 증가시켜요. 그래서 성장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는 아이들은 날씬하죠. 지방 조직으로의 당의 이동을 제한합니다. 지방 조직으로 당이 이동된다는 개념이 뭐냐면 쓰고 남은 당은 지방으로 축적이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이 성장 호르몬은 분비가 되면 그 에너지 사용의 양을 늘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방까지도 다 써야 되는데 지방이 당으로 이동해서 당으로 고정돼 버리고 저장돼 버리면 그럼 에너지를 못 쓰게 될 수 있으니까, 에너지가 부족할 수 있으니까 지방 조직이 당으로 변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도 해요. 그래서 이 성장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는 아이들은 날씬하다. 아까도 그래서 그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단백질, 그리고 뼈대, 이런 것들의 합성 속도를 증가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성장 호르몬이. 성장 호르몬 왜 외우냐면 혈당량 증가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제 운동에 적합한 상태를 만든다. 우리는 스포츠 지도자 시험을 보는 거고 그런 과정에서 운동 생리학을 공부하는 거니까 운동과 관련한 것들은 무조건 외우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갑상선 자극 호르몬인데 얘가 티록신의 분비를 촉진합니다. 티록신 분비 촉진하는데 일단 티록신이라는 단어를 기억을 하고 계세요. 티록신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라고요. 그 다음엔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 부신피질에서 자극하면 부신피질도 코티졸이라는 거 분비합니다. 자, 코티졸도 기억해 주세요. 요것도. 그 다음에 이제 여포를 자극하면 난소를 자극하게 되고요. 여포 및 난자 발달 촉진합니다. 그리고 여포 자극 호르몬이 정소를 자극하기도 해요. 남자한테서. 그 다음에 황체 형성 호르몬. 난소 자극해서 황체를 형성하고 배란을 유도해요. 그리고 정소도 자극합니다. 프로락틴, 이건 외울 필요 없어요. 이거 외울 필요 없고 이것도 외울 필요는 없어요. 지금은. 왜냐하면 이게 운동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젖샘 성장, 프로락틴, 프로락 그러면 이제 젖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관련이 있다? 그럼 젖샘 성장, 젖의 생성을 촉진합니다. 그리고 멜라닌 세포, 멜라닌 세포를 자극해서 피부를 검게 하게 하고요. 그리고 멜라닌 세포가 배고픔을 느끼는 걸 방해해서 식욕을 억제해주는 역할도 하고요.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기도 한대요. 그래서 이제 멜라닌 세포가 충분히 자극받고 이게 멜라닌 세포가 몸에 많아야 살이 덜 찐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양에서는 이 멜라닌 세포가 다른 여러 가지 질병하고도 관련이 있나 봐. 이 멜라닌 세포가 부족할 때 질병이 많이 생기나 봐. 이런 연구도 있어요. 자, 멜라닌 식욕 억제합니다. 여기에 있는 얘네들이 이제 뇌하수체 전엽에서 만들어지는 거고 여기서 기억하셔야 되는 건 티록신, 그 다음에 성장 호르몬, 그리고 코티졸 정도입니다. 운동하고 관련이 있어서 외우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얘네들이 다 그 인체의 스트레스성 반응을 만들어주는 호르몬들이에요. 운동에 적합한 상태를 만들어주는 애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 둘, 세 개.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건 뇌하수체 전엽에선 3개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뇌하수체 후엽에서는 뭐가 나오는데, 그러면 항이뇨 호르몬, 그 다음에 옥시토신이에요. 뇌하수체 후엽에서는 항이뇨 호르몬, 그럼 바소프레신이라고 기억을 하시는데, ADH까지는 기억을 안 해도 돼요. 바소프레신인데, 우리가 운동 생리학에서 스포츠 지도자 시험에서는 수분량의 조절이라는 걸 시험 문제 내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항이뇨예요. 이뇨니까 오줌 누는 것을 방해한다는 뜻이에요. 소변으로 수분이 밖으로 배출되는 걸 막아주는 호르몬이니까 수분량 조절하고 상관이 있네. 그럼 외우는 겁니다. 얘는 신장에서 수분의 재흡수를 촉진합니다. 오줌의 양하고 몸속의 수분량을 조절합니다. 더운 날 운동을 합니다. 그러면 운동을 하면 땀도 나고 그럽니다. 그리고 호흡이 가빠지면 호흡을 통해서도 수분이 밖으로 많이 나가요. 그런데 인체에는 적정량의 어느 정도의 수분이 항상 있어야 되는데 그런 더운 날에 운동 잘못하다 보면 인체가 수분을 너무 많이 잃어버리는 상황이 돼요. 수분이 부족한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틈틈이 물을 마시면서 수분량을 보충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큰일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 바소프레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어서 항이뇨 작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소변으로 나가는 그 수분을 재흡수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날은 운동을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소변을 보면 소변이 아주 샛노랗게 나가잖아요. 샛노랗게. 그게 바소프레신 때문에 그래요. 수분이 충분히 재흡수된 다음에 찌꺼기만 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수분량이 많지도, 오줌의 양이 많지도 않고. 그게 항이뇨 호르몬. 어디서? 뇌하수체 후엽에서. 그 다음에 옥시토신이라고 했는데, 옥시토신이 아까 자궁수축 자극한다 그랬죠? 자궁수축. 그 다음에 이제 젖분비를 촉진하는데, 옥시토신은 기억을 하는데, 양성 피드백이라는 개념 때문에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이건 운동의 운동 조절이라든가, 아니면 수분량 조절이라든가, 아니면 나트륨, 칼슘, 이런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얘는 양성 피드백이라는 개념으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항이뇨 호르몬이 중요해요. 수분량 조절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갑상선에선 어떤 호르몬들이 나가는가예요. 갑상샘이라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가끔 가다가 그런 분들이 계세요. 갑상샘이 왜 갑상샘이냐, 오타다, 갑상선이 맞다 이러는데 그건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네. 코르티졸이 맞냐, 코르티솔이 맞냐, 코티졸이 맞냐, 이런 것도 굳이 그것까지 막 따질 필요는 없어요. 외래어를 우리말로 해석할 때 좀 달라지는 것 뿐입니다. 자, 갑상샘인데 여기서 두 개 나와요. 티록신하고 칼시토닌. 갑상선이란 데서 여기서 티록신, 그 다음에 칼시토닌. 원래는 세 개 나온다 그랬잖아요. 3요오드 티로닌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티록신하고 3요오드 티로닌은 세트로 묶어버리면 돼요. 기작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름도 비슷해요. T4, T3 이러잖아요. T4, T3. 자, 티록신, 3요오드 티로닌, 칼시토닌 나가는데 요 두 개는 거의 작동이 같다 라고 보고요. 요건 잘 보세요. 이름 외울 때 이렇게 외우면 좋아요. 여기 칼, 시옷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거하고 관련이 있겠는데? 왜 스펠이 비슷하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티록신, 3요오드 티로닌은 어떤 역할을 하냐? 얘네는 기억해야 되는데 티록신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스트레스성 반응을 만들어요. 스트레스성 반응은 한 500번 얘기한 것 같다. 인체를 운동에 적합한 상태를 만듭니다. 물질대사 촉진하고요. 세포호흡 촉진합니다. 세포호흡을 촉진한다는 얘기는 세포가 산소를 잘 활용하도록 돕는다. 그리고 체온을 올린다. 열을 발생시킵니다. 막 근육을 떨게 하는, 추운 날 지하철에서는 댄스 파티가 열린다면서요. 다들 이러고 있잖아요. 몸을 떠느라고. 근데 이렇게 하지 않아도 몸이 근육이 달달달달 떨면서 추운 날엔 열을 발생시켜요. 티록신이 하는 거예요. 열 발생해서 체온을 높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성장과 중추신경 발달을 촉진시키는데 우리는 요거에 초점을 두면 돼요. 그래서 이런 역할을 하는 걸 보면 물질 대사를 촉진하니까 혈당 높일 거고, 산소 호흡 촉진시키니까 에너지 ATP 만드는 데 도움 될 거고, 열을 발생시켜서 체온을 올리니까 운동에 적합한 상태를 만들겠구나 까지 기억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칼시토닌은 뭐냐면 혈중의 칼슘의 농도를 조절해요. 혈중의 칼슘의 농도를 여기서 조금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 몸에서 칼슘이라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하죠?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를 꼽는다면 뼈죠, 뼈. 그죠? 그래서 이제 어린아이들 그 뼈 성장 돕는다고 칼슘 제제를 일부러 이렇게 영양제처럼 복용시키기도 하고 그러죠. 그럼 우리 몸에서 이제 칼슘은 어떻게 조절되는가 하면 우선은 혈액이 있어요. 혈액 안에 칼슘이 존재해요. 그리고 이 칼슘이 고정적인 형태, 고정화된 그 딱딱한 형태로 저장이 되거나 하면 그게 뼈죠. 그래서 뼈에도 칼슘이 있는 거예요. 칼슘이. 그러면 뼈 성장을 해야 돼. 뼈를 성장시켜야 돼. 그러면 혈액 속에 칼슘을 일일이 보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칼슘은 다른 역할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뼈는 계속 죽어요. 뼈도 세포기 때문에 죽고 새로 생성되고 합니다. 그래서 죽은 세포를 인체는 깨뜨린다고 하는데 깨뜨려서 혈액 쪽으로 보내버려요.
그러니까 칼슘이 이쪽으로 이동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혈액 속에 칼슘이 너무 많아. 그거는 뼈에 칼슘이 부족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야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혈액 속의 칼슘을 이쪽으로 보내야 되는 거죠. 그게 혈중의 칼슘 농도를 감소시킨다라는 거거든요. 칼슘의 농도를 감소시켜. 그러면 이제 뼈 쪽으로 칼슘을 보내서 뼈에 칼슘을 저장하게 돼요. 근데 그 작용을 안 하게 되면 골다공증 생기고 뼈가 약해지고 이럴 거 아닙니까? 자, 그걸 칼시토닌이라고 합니다. 그 작동을 하는 호르몬을. 자, 칼슘이 느껴졌어. 큰일 났네? 그러면 칼슘을 토하는 거야. 어느 쪽으로? 뼈 쪽으로 토하는 거예요. 태! 그러면 틱! 이리 가서 뼈에 칼슘이 고정되는 거고. 응? 그렇게 함으로써 그 칼슘 농도를 감소시키고, 여기서 혈중의 칼슘의 농도를 감소시킨다는 건 뼈 쪽으로 칼슘을 보내주고 라는 겁니다. 그걸 칼시토닌이 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갑상선 호르몬들까지도 한 거예요. 제가 별표 쳐놓는 것들, 외우라고 하는 것들 다 외우셔야 돼요. 칼시토닌 외워야 되고요. 얘네들 시험 문제 나와요.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있어요, 지금. 이번엔 부갑상선 호르몬이에요. 부갑상선 호르몬. 얘도 칼슘의 조절하고 관련이 있어요. 파라토르몬이에요. 팔아서 토해내는 애예요, 얘는. 뭐냐면, 아까 혈액 속에도 칼슘이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엔 뼈에도 칼슘이 있다 그랬죠? 뼈에도. 바보야? 여기다 칼슘을, 뼈를 왜 또 써? 자, 여기도 칼슘이 있어요. 근데 아까, 칼시토닌 같은 경우에는 혈액 속에 칼슘이 너무 많을 때 이쪽으로 보내주는 역할을 한다 그랬죠? 이쪽으로 토해내는, 네. 그래서 칼시토닌이라고 한다고요? 근데 이번엔 여기에 칼슘의 농도가 부족해. 그건 여기에 지나치게 많은, 필요 이상의 많은 칼슘이 있고, 칼슘이 뼈의 성장에도 관련을 가지지만 다른 작동들도 한단 말이에요. 그럼 혈액에 칼슘이 모자라? 그러면 뭔가를 팔아가지고 칼슘을 사오는 거예요. 그래서 파라토르몬이야. 팔아가지고 사오는 애예요. 그래서 뼈에서 칼슘을 혈액 쪽으로 이동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그게 파라토르몬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갑상선, 갑상선의 칼시토닌하고 파라토르몬을 세트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얘는 혈액의 칼슘 양을 낮추고 얘는 혈액의 칼슘 양을 늘려주는 역할이라고 보면 돼요. 얘는 혈액에 칼슘이 많으면 토해내서 뼈 쪽으로 보내는 거고, 얘는 혈액에 칼슘의 양이 부족하면 뭘 팔아가지고 뼈 쪽에서 칼슘을 사오는 애예요. 자, 됐죠? 이렇게 기억을 하면 조금 편할 겁니다. 우리가 의사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간호사도 아니잖아요. 어차피 만약에 그런 정도의 우리가 능력이 있다면 스포츠 지도자 시험을 안 봤을 거예요. 그쪽을 공부를 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정도로만 외워두면 돼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의사나 간호사 하시는 분들도 이런 식으로 외웠을 거예요. 그 많은 양들을 어떻게 외워요? 자, 이번엔 부신피질이에요. 부신피질. 부신의 피질, 부신의 껍데기 부분에서 2개 정도. 코티졸, 그리고 알도스테론 이 2개가 나와요. 부신의 껍데기예요. 신장에 모자처럼 쓰여진 그런 기관이 있는데 그걸 부신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부신의 껍데기. 그러면 부신 피질에 대비되는 개념이 뭐냐 하면 부신 수질이라는 것이 뒤에 나올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게 부신 피질에서 나올까, 부신 수질에서 나올까, 이런 것들도 시험 문제에 나온다는 거지. 우선 코티졸이고요. 알도스테론인데 이건 코티졸은 코티솔이라고 쓰기도 해요. 그리고 얘가 당의 분해, 혈당과 관련을 가지기 때문에 당질 코르티코이드라고 말해요. 알도스테론은 얘는 무기질하고 관련을 가져서 무기질 코르티코이드인데, 무기질 중에 우리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게 있어요. 그게 전해질이야. 전해질. 뭐 나트륨 같은 거. 얘하고 관련을 가져요. 알도스테론은. 그러면 얘 외워야 되죠? 얘도 외워야 되죠. 왜냐하면
장애 조절이라는 혈당과 관련한 내용들이 나오면 그건 다 스트레스 반응하고 관련이 있어요. 인간을 운동의 능력에, 운동의 상황에 적합하게 만들어주는 어떤 역할을 한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외워야 돼요. 예? 외워야 돼요. 왜? 전해질은 시험지에 낸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얘가 어디서 나와? 부신 피질에서 나와. 까지. 자, 코티졸이 분비가 됩니다. 그러면 혈당량이 증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혈당량이 증가가 될 때 어떻게 증가되는지도 기억하라 그랬죠. 혈액 속에 있는 원래의 당을 분해하면서 포도당을 만드는가, 아니면 당을 완전히 새롭게 만드는가. 그건데 얘는 간에서 당을 신생합성합니다. 새롭게 만들어요. 다른 물질들을 가지고 당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당 신생합성이에요.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어요. 글리코겐을 분해한다? 이렇게 나오면 틀렸다는 거죠. 당을 신생합성한다가 맞고요. 근육에선 단백질을 분해합니다. 왜 단백질을 분해해요? 에너지원이 없을 때 단백질 분해해서 당을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지방세포를 가지고 지방을 분해합니다. 이런 식으로 당을 만들어서 혈당량을 증가시키는 애가 코티졸이에요. 그럼 코티졸 분비 잘 되는 사람들은 지방세포를 분해하는 속도가 빠르니까 살이 잘 빠지겠군요. 날씬한 몸매를 가질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면역계를 억제해준다라고 해요. 면역계 억제. 염증이나 알레르기를 억제해요. 제가, 아토피가 있습니다. 저는 아토피가 다행히도 막 이렇게 피부가 밖으로 뒤집어지면서 뭐가 나는 아토피는 아니고 간지럼증을 되게 많이 느껴요. 계절 바뀔 때, 그리고 화학물질들 몸에 닿았을 때, 그리고 먼지 많은 데 갔을 때, 이러면 엄청 가려워요. 그리고 이제 그런 데는 비염도 터져서 막 콧물 줄줄 나오고 막 눈물 나오고 난리가 납니다. 봄철에 꽃가루 날릴 때 많이 그러고요. 그 다음에 먼지 많은 곳에 갔을 때 그렇고요. 그리고 택배 받았을 때 그래요. 택배 받았을 때 그 박스에, 택배 박스 먼지에 화학물질이 많은 것 같아요. 몸에 나쁜. 저는 택배 박스를 손바닥이 아닌 다른 부분에 이렇게 대면 그럼 거기가 금방 빨갛게 이렇게 부풀어 오르기도 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면역계가 지나치게 좀 예민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증이나 알레르기가 심한 거죠.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뭐냐면 코티졸의 분비가 덜한 걸 수도 있어요. 왜? 코티졸이 면역계를 억제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안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제가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으면 스테로이드 계열의 연고를 줍니다. 스테로이드 계열의 연고를 주면서 아니면 어떤 때는 알약을 주거든요. 심한 날은. 그런데 말씀하시는 게 의사나 약사분들이 항상 이 연고, 이 알약은 지나치게 많이 바르거나 복용하면 안 됩니다.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어쨌든 그럴 때 처방받는 게 스테로이드 계열의 약물이거나 아니면 연고예요. 그건 뭐다? 코티졸이 바로 스테로이드성 호르몬이다라는 거죠. 코티졸이. 그러면서 이제 면역 반응을 억제해주는 역할, 염증이나 알레르기를 억제해주는 역할을 하는 애다라는 거죠. 그래서 코티졸의 중요한 역할은 이런 역할도 있어요. 근데 1차적으로 우리는 외워야 되는 건 혈당량 조절 때문에 외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에 대한 조절, 투쟁 혹은 도피의 반응을 만들어 주더라라는 거예요. 스트레스에 대한 조절, 그러니까 스트레스 반응을 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항상 스트레스 반응이라고 하면 혈당량 높이기, 심박수 높이기, 그 다음에 혈압 높이기, 땀내기, 호흡수 증가하기 이런 거거든요. 그런 반응을 만들어주는 애가 코티졸. 그 다음에 이제 알도스테론은 신장에서 나트륨의 재흡수, 그리고 칼륨의 방출 촉진해요. 나트륨을 흡수한다라는 건요, 나트륨은 인체 안에서 혈압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요. 칼륨도. 자, 나트륨은 혈압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고요. 칼륨은 혈압을 낮춰주는 역할을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고혈압이라는 말을 많이 들으시기 때문에 혈압이 높아지는 건 무조건 나쁜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혈압이 어느 정도 유지가 돼야 이 운동에 적합한 상태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리고 혈압이 너무 낮다라는 건 뭐냐면 몸에 인체의 수분량이 너무 적다라는 뜻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을 이 나트륨하고 칼륨이 조절합니다. 나트륨은 혈압을 높여주는, 칼륨은 혈압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걸 알도스테론이라는 이 호르몬이 담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트륨의 재흡수에 그리고 칼륨의 방출에 작동하고 그 다음에 수분을 재흡수합니다. 수분 양 조절에도 관여해요. 알도스테론이. 결과적으로 얘를 혈압을 유지하게 되는, 혈압을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번 스포츠 지도자 시험에서 운동생리학에서 나트륨 조절, 그 다음에 수분량 조절 이런 거 시험 문제 낸댔으니까 알도스테론 외워야 되는 거네요. 뭐 무조건. 얘는 어디서? 코티졸하고 알도스테론은 부신의 피질에서. 근데 코티졸은 당과 관련이 있어서 당질 코르티코이드. 얘는 그 전해질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 무기질이거든요. 그 무기질 코르티코이드라고도 부를 수 있다라는 거죠. 이번엔 부신수질 보죠. 부신수질인데 부신수질 에피네프린이라 그랬죠. 그리고 노르에피네프린. 얘는 부신, 신장 위에 있는 이제 모자처럼 생긴 거기에 그 속살에서 만들어져요. 수질이라고. 얘가 아드레날린이 분비돼서 당연하죠. 그러면 뻔하지. 스트레스 반응되는 거지. 운동에 적합한 상태, 혈당량 높이고 호흡수 증가하고 뭐 땀나고 뭐 이런 거 혈당량 증가시킵니다. 근데 얘는 어떤 방식으로 혈당량을 증가시키냐면 이 아드레날린이라는 글리코겐을 포도당으로 분해해요. 그러니까 얘는 당의 신생합성의 방식은 아니다라는 거지. 자, 됐죠? 당의 신생합성이 아니라 얘는 그 혈당량을 혈액 안에 있는 성분을 가지고 올려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노르아드레날린 혹은 노르에피네프린이라고 하는 얘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 호르몬이 교감신경하고 같이 잘 작동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대요. 1차적으로. 그런데 이제 그런 역할을 하면서 역시 혈관을 수축해요. 혈관 수축하면 혈압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럼 피해 속도가 빨라져요. 영양물질이라든가 산소의 공급이 원활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혈압을 상승시켜줘요. 운동에 적합한 상태를 만든다는 거예요. 얘네 둘 다. 그래서 이제 아드레날린 계열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호르몬이 훨씬 더 많이 나오냐면 얘가 80% 정도가 나오고요. 얘가 나머지 20% 정도에 해당한대요. 그럼 이제 에피네프린하고 노르에피네프린의 특징은 에피네프린, 아드레날린이라고도 말하는데, 그리고 노르에피네프린, 노르아드레날린이라고 말하는데 얘 모두 아민계다. 아민계니까 아미니은이 보이니까 아미노산 계열인 거죠. 호르몬이고요. 카테콜라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부신수질이 교감신경에 의해서 자극되면 에피네프린이 80% 그리고 노르에피네프린이 20% 정도가 분비가 된대요. 그래서 에피네프린의 양이 훨씬 더 많더라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외워야 돼. 얘도 무조건 외워야 돼요. 왜냐하면 이자를 예전에는 요즘은 췌장이라는 용어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어렸을 땐 이자라고 배웠어요. 그러다가 어느 시대가 되니까 이제 랑게르 한스 썸이라 그러더라고요. 저는 문과예요. 고등학교 때도 계속 문과예요. 이과 수학을 진짜 못했어요. 수학만 잘했으면 정말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수학은 해도 안 돼요. 숫자는 보면 멀미가 나니까.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 물리하고 생물을 되게 좋아하고 잘했습니다. 수학 때문에 제가 문과를 선택한 경우고, 근데 대학을 갔는데 제가 대학에서는 철학이거든요. 철학을 전공하는데 생물이 좋아서 또 겁도 없이 이 문과dom이 생물학과 수업을 가서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잘못 선택하느라 바람에 그 생물 관련 학과의 전공 과목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 교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거의 네 주제 이런 느낌으로 네 따위가 이걸 들을 수 있겠어? 뭐 이랬습니다. 근데 꾸역꾸역 우겨서 들었는데 역시 뭐 점수는 D-. 와, 그쪽은 공부를 엄청 이상하게 하던데요. 저는 뭘 외워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건 외우고 나머지는 이제 추론하고 유추하고 이러면서 답을 찾고, 저희는 대학 때 시험을 보면 이만한 A3 용지에 그 밑줄만 있는 걸 줘요. 그리고 교수님이 와서 칠판에다 문제를 써놓고 가요.
문제를 써놓고 가요. 뭐, 칸트의 이성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의와 그 한계를 써봐봐. 그걸 이제 도덕적인 측면에서 한번 분석해봐. 막 이런 식으로 문제를 써놓고 가면 그걸 가지고 글짓기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쪽 수업은 다 외우더만요, 그냥. 막 외우는데, 그때 기억이 뭐냐면, 저는 고등학교 땐 이자라고 배웠던 걸 랑게르 한스섬이라고 외우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되게 헷갈렸어요. 그게 뭐지?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성인이 됐더니 요즘은 췌장,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 일본 영화 중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자라고 시험 문제 나올 수도 있고, 랑게르 한스섬이라고 나올 수도 있고, 췌장이라고도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이자에는 세포가 두 개예요. 알파와 베타. 근데 이제 알파라는 개념이 뭐냐면, 외국의 영화를 보다 보면, 뭐 괴물, 아니면 악마, 악마,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 근원이 되는 그 최종 보스, 얘를 알파라고 부르는 거 기억나시나요? 이 알파라는 개념은 그런 개념으로 쓰는 거예요. 그 아주 근원이 되는, 가장 첫 번째 원인이 되는 뭔가, 그것을 알파라고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이자에는 세포가 두 가지가 있어요. 알파 세포와 베타 세포인데, 이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혈당의 조절이에요. 혈당의 조절. 그런데 알파 세포에서는 혈당을 높이는, 그러니까 혈당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해요. 그게 글루카곤이에요. 여기도 글루키역이 보이죠? 그지? 그러니까 글루키역이 보이면 당하고 관련이 있다 라고 항상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글루카곤이라는 이 호르몬이 혈당량을 증가시킵니다. 혈당량을 증가시키는데 어떻게 증가시켜? 글리코겐이라는 애를, 여기서 글리키역이 보이잖아요. 포도당으로 만들기도 하고요, 1차적으로. 근데 얘는 당의 신생합성을 촉진시키기도 해요. 당의 신생합성을 촉진시켜서 단지 글리코겐을 포도당으로만 분해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당을 만들기도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지방세포를 지방으로 분해해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유리지방산으로 만든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하면서 또 지방에서 당을 만들어내기도 해요. 이게 알파세포에서 나오는 글루카곤이에요. 얘가 기본적으로 혈당을 만들어내는 얘예요. 그런데 이제 베타세포라는 애들은 뭐냐면 얘하고 반대되는 역할을 해요. 인슐린이 바로 그런 건데, 혈당량을 감소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간에서 얘가 당이 너무 많네? 혈액 속에 당의 성분이 너무 많네? 혈액 속에 당의 성분이 많으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소변으로도 당이 밖으로 막 나가버리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몸에 이제 혈당이 높을 때 그 당이 소변과 섞여서 밖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당뇨가 되는 거거든요. 당이 오줌에 섞여 있다 그래서 오줌요자를 써서 당뇨가 생겨버려요. 그러면 이제 안 되겠다. 그러면 당이 몸 밖으로 자꾸 빠져나가는 걸 막아야겠네. 그럼 어떡하지? 그러면 혈당량을 감소시켜야 되겠네. 피 속의 당을 감소시켜야 되겠네. 그러면 간에서 포도당을 글리코겐이라는 형태로 바꿔주는 거죠. 요거랑 정반대 역할을 하죠. 그죠? 이게 베타세포예요. 거기에선 인슐린이 나옵니다.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파세포에선 뭐 나와? 글루카곤이. 그러면서 얘는 당을 높여. 근데 베타세포에선 뭐 나와? 인슐린이. 근데 얘는 당을 낮춰.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시면 되죠. 근데 이제 그 혈당량의 조절이라는 개념은 시험 문제 내겠다고 했으니까 얘는 반드시 아셔야 되는 거고. 그런데 그 중에서 당뇨병, 혈당량의 조절, 그러면 이제 당뇨를 얘기 안 할 수 없으니까, 당뇨병이 생겼을 때는, 당뇨병은 왜 생기는가? 왜 오줌에 당이 섞여서 밖으로 나가는가? 그건 혈당량이 너무 높고 혈당량이 낮아지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은 인슐린이 분비가 안 되거나, 아니면 인슐린이 분비가 됐는데 이 인슐린이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체내에서. 분비는 됐는데 작동을 안 해요. 인슐린을 무시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건 이제 인슐린 불감증, 아니면 인슐린 내성이라고 하는데, 그런 현상이 일어나 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어떤 세포의 문제일까? 베타세포의 문제구나.
베타세포가 망가지었거나 아니면 베타세포는 멀쩡하고 인슐린은 나오는데 인슐린에 내성이 생겨버린 상태구나.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됐죠? 자, 이게 이제 이자에서 기억하실 내용이에요. 알파세포에서 글루카곤, 베타세포에서는 인슐린이 나온다. 이건 모두 랑게르한스섬이라고 또 불리는 이자에서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거죠. 여기 외워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성호르몬. 성호르몬은 별거 없어요. 이건 시험 문제 나올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운동하고도 관련이 없고, 그 다음에는 뭐 수분량 조절이라든가 아니면 전해질량의 조절, 그리고 혈당의 조절하고도 큰 상관이 없거든요. 그런데 성호르몬은 남녀의 생식기에서 만들어지죠. 남소나 정소 같은 데서. 그리고 이제 여포라는 데가 있는데 여포에서는 에스트로겐, 황체는 눈에 있는 황체가 아니에요. 이건 생식선에서 나오는 생식선에 있는 황체예요. 프로게스테론이 나오고 남성 같은 경우에 테스토스테론이 나옵니다. 대개 다 남성과 여성의 2차 성징, 여성을 더 여성답게, 남성을 다 멋진 남성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호르몬들이고요. 특히나 여성에게서 나오는 에스트로겐하고 프로게스테론 같은 경우에는 자궁 발달, 그리고 임신, 뭐 이런 것하고 관련이 있고, 얘는 남성을 남성답게 만들어주고, 뭐 수염 만들어주고, 막 골격 단단하게 해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성호르몬은 그다지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전체적인 내용을 도식화하는 거예요. 맨 위에 여기는 시상이 있겠죠? 그죠? 시상 하부에서 이게 1차 사령부인데 여기에서 뇌하수체 전엽과 뇌하수체 후엽에 명령을 줍니다. 그러면 뇌하수체 전엽에서는 다시 부신이라든가 부신피질이라든가 이런데, 아니면 뭐 골격이라든가 피부, 이런 갑상선 이런 데에 이제 정소 난소 이런 데에 명령을 주어서 어떤 호르몬 반응을 만들어내는 거고, 뇌하수체 후엽에서는 신장, 그 다음에 이제 부신 수질이죠, 정확히는. 그 다음에 이제 부신 수질 이런 데에 영향을 주더라라는 거죠. 자, 요거는 이제 도식이고, 이거보다는 앞에 있는 표로 가지고 공부를 하고 기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볼 차례인데요. 제가 지금 일부러 문제를 가리고 있는 거예요, 몸으로. 잘 가려질지 모르겠는데, 왜 가렸냐 하면, 문제를 바로 제가 해설은 해드릴 텐데, 문제를 바로 해설을 하고 그 답만 외우면 그 답을 외우고 그냥 끝나는 공부가 돼요. 그건 공부가 아니니까, 이제 여기서 또 강의를 잠깐 끊으시고, 그런 다음에 복습을 하고 오시는 거죠. 복습을 한 다음에 앞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했네, 이해가 갔네, 그런 상태가 되셨을 때 이제 문제를 푸시는 거예요. 문제를 풀고 답과 해설은 뒤에 있으니까 답을 맞춰보는 거죠. 답을 맞춰봤는데 안 풀려, 틀리는 게 있어. 그러면 강의를 다시 들으시거나 지금 제가 이어서 하는 이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강의를 잠깐 끊어주세요. 여기서 끊고 복습하고 오시는 게 훨씬 더 나아요. 나중에 복습 시간이 더 걸립니다. 제가 공부하는 방법에서는 여러분보다는 조금 더 나으니까, 아는 게 조금 더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강의를 하는 거고 여러분도 이 강의를 들으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부분은 제 말을 들으세요. 여기서 끊으세요. 그리고 복습하고 오세요. 저는 이어서 계속 강의를 해서 문제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1번입니다. 1번, 뇌하수체 전엽에서 분비가 되는 성장 호르몬이라는 역할. 성장 호르몬 기억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죠? 얘에 대한 역할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건데, 이런 진짜 하찮지만 중요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간 조직에 글리코겐을 분해하고, 그래서 이제 글리코겐을 분해하면 뭐가 되죠? 포도당으로 바꿔요. 그죠? 이거는 글루카곤 같은 그런 애들이, 그런 호르몬들이 이런 역할을 했었어요. 그죠? 그런데 뇌하수체 전엽에서 분비되는 성장 호르몬은요, 성장 호르몬은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당의 신생합성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 틀렸어요. 이거 아니고요. 얘는 신생합성이라는 뭐야? 왜 안 써져? 신생합성.
방식으로 혈당을 높이는 거예요. 이 성장 호르몬은. 그걸 구분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글리코겐을 분해해서 혈당을 올리는 방법도 있고 신생합성하는 방법도 있어. 그러면 글리코겐을 분해하는 애들은 뭐가 있어? 그러면 글루카곤, 그 다음에 이제 아드레날린, 이런 애들이 그런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성장 호르몬은 당을 신생합성합니다. 근데 여기에 바로 간 조직의 당의 신생합성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이렇게 대조될 가능성이 있죠. 그럼 답은 요거 아니면 요거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지방 조직으로 당의 이동을 제한하고 지방을 동원한대요. 지방을 동원한다는 게 뭐냐면 지방 분해해서 유리지방산 만들고요. 그리고 그런 다음에 그 유리지방산을 뺀 나머지 부분으로 당을 또 만들어내는데 그게 당의 신생합성 중에 한 방법이거든요. 그러면 당을 신생합성하는데 그럼 얘랑 얘랑 같은 말인데 이렇게 보면 이게 맞으면 이게 틀리겠지.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성장 호르몬이니까 단백질 합성하고 골성장을 자극합니다. 그럼 이제 성장 호르몬의 기본적인 기능이고, 그럼 답은 1번이죠. 그럼 이 문제만 봐도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충 알겠다요. 왜냐하면 얘가 전엽에서 분비가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그 호르몬의 분비 위치를 물을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혈당의 조절과 관련한 내용, 아니면 스트레스 반응이라는 것과 관련한 내용은 무조건 시험 문제 나올 텐데, 그랬을 때 그 글리코겐을 분해하는지 아니면 신생합성하는지 이걸 구분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충분히 예측이 되잖아요. 그래서 기출 문제를 분석해 보시면 거의 대부분 그런 식의 문제들이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2번. 부신수질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의 80%를 차지하는 거. 부신수질에서는요, 아드레날린 계열들 분비가 되죠. 그죠? 부신수질에서는. 그래서 에피네프린, 그리고 노르, 에피네프린. 이런 두 개가 분비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이제 그 스트레스성 반응들, 혈당을 높이거나 뭐 등등등등, 호흡수 증가시키고 심박수 늘리고 혈압 높이고 이런 역할을 하는데, 이 중에 얘가 80%, 얘가 20% 정도다라는 얘기도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은 무기질 코르티코이드, 알도스테론 같은 것들, 그리고 당질 코르티코이드, 뭔지, 그지? 그 다음에 이제 성스테로이드는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요거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이게 뭔지, 이거의 역할은 어떤 건지, 이거의 역할은 어떤 건지. 네. 그걸 다시 지금 말씀을 해보시면 돼요. 근데 말을 못해. 기억이 안 나. 앞에 가서 다시 복습하시면 되는 거예요. 얘네는, 요 세 개는 시험 문제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자, 복습은 그렇게 하는 거고요. 문제도 그렇게 푸는 거예요. 문제 답만 외우고 자꾸 그러시면 문제가 다르게 나오면 안 풀리니까. 자, 복습하는 방법도, 그리고 본인이 이제 공부가 잘 됐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알려드렸습니다. 이번엔 3번인데, 혈중의 글루코스 수준을 증가시키는 호르몬과 분비 장소가 제대로 된 거 그랬어요. 글루코스를 증가시킵니다. 혈당량 높인다는 거지. 근데 혈당량을 높이는 호르몬들은 종류가 많았는데, 다행히 지금 보니까 췌장, 이자에서 이자에 있는 어떤 내용들이네요. 그 췌장 이자 쪽과 관련 있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만 문제를 냈네요. 그럼 이자에는 두 개가 있다. 하나는 알파다. 그죠? 하나는 알파고, 하나는 베타다. 그리고 알파는 뭐다? 글루카곤이고, 글리코겐을 포도당으로 분해하고, 베타 세포는 인슐린이 분비가 돼서, 그래서 얘는 혈당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얘는 혈당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 이건 상식이잖아요. 그래도 그 이제 푸는 거지. 그러면 답이 막 저요 뭐 이러겠죠? 답은 이제 알아서 하시고요. 답은 제가 말하는 건 그렇잖아요. 이게 답이 뻔하게 나오는데. 그래서 저는 답은 부르지 않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정리를 머릿속에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글루코스 수준을 증가시키는 거, 이게 이제 혈당이거든, 당이거든. 근데 포도당을 높이는 방법은 다른 호르몬들도 작동을 하는데,
근데 지금 보니까, 이거는, 이자와 관련한 얘기구나. 이러시면 되는 거죠. 자, 이제 그러면 여기까지 끊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운동을 통한 호르몬의 조절과 뭐 기타의 내용은 다음에 이어서 계속 강의를 하는 걸로 하죠. 여기까지를 끝내고 여기까지 복습을 잘 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오시면 다음에는 이 호르몬의 작동들을 구체적으로 이제 적용하거나 아니면 이제 혈당의 조절은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지, 그리고 전해질 조절은 어떻게 되고 수분 조절은 어떻게 되지 하는 내용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는 거라 쉬워질 거예요. 여기까지만 복습만 잘 되어 있으면. 자, 여기서 끊겠습니다.